한겨레 정치 와이파이 정한용 기자입니다.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이 대선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지난주 새누리당에 이어서 오늘은 야당인 민주통합당이 대통령 선거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치평론가 유영화 씨, 이은혜 씨 그리고 프로레슬러 김남훈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오늘은 손님으로 민주통합당의 윤호중 사무총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정당에서 사무총장은 뭔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 같은데요. 좀 정확히는 어떤 일을 하는 분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사무총장은 당의 살림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드리면 되고요. 그러니까 당의 안주인, 살림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당의 인사와 재정, 그 다음에 각종 회의 지원이라든가 이런 모든 이 당원 당규의 절차에 따라서 당을 운영하는 모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사무총장직은 언제부터 맡고 계십니까? 제가 총선 끝나고 나서 5일 만에 그러니까 4월 15일 날 임명이 됐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6월 9일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6월 9일 전당대회까지가 저의 소임 기간입니다. 6월 9일까지 이제 수고를 해주시게 되는 거군요. 네네. 네. 그 얼마 전에 그 총선 후 SNS 정치인들의 사용자 실태를 조사한 기사를 보니까 네네. 당선자 중에 21명이 완전히 트위터 사용을 끊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 트위터 할 필요가 없다. 뭐 이렇게 해서 끊었다는 그 기사가 있었는데 네네. 윤 총장님께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데 네. 시간이 남으셔서 그런 건가요? 네, 총선 맞습니다. 네. 이 총선 선거운동 할 때보다 네. 좀 더 시간이 남아서 오히려 이제 선거운동 할 때는 직접 네. 트위터 글을 올리거나 하기 어려웠는데 지금은 그때보다는 좀 여유가 있죠. 네. 아마 그 트위터 요즘 좀 안 하시는 분들도 좀 선거 피로 때문에 잠시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2010년도인가요?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크게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때 가장 중요한 근거로 이제 야권 연대가 잘 됐다. 네네. 당시 야권 그 단일화 협상 창구 역할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네네, 협상 대표였습니다. 예, 굉장히 쉽지 않았을 것 같고요. 네, 6개월 동안 정말 고생 많았죠. 6개월이나 했습니까? 네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뭐 양당 합의만 되면 되지만 그때는 처음 5당이 시작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진보신당이 이탈을 해서 4당 합의까지를 이뤄냈는데요. 정말 뭐라 그럴까요? 너무 이게 힘들고 철야 회의를 너무 자주 하다 보니까 낮밤이 막 뒤바뀌기도 하고 정신없는 기간이었습니다. 사실 그때가 야권 연대 제대로 된 야권 연대 첫 번째라고 봐야 되나요? 네, 처음 한 거죠. 그러니까 예. 정당이 전면적으로 전국적으로 연합 공천을 해서 선거 연합을 이룬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 결과 사실은 이제 지방선거를 이기고 뭐 이번 총선에서도 이제 그와 같은 성과를 기대하고 이제 선거 연합을 이루지 않았겠습니까? 네. 역시 이제 역사는 두 번 다시 이렇게 반복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이번에는 결과가 조금 달라서 안타깝습니다. 예, 그 총선 얘기로 자연스럽게 좀 넘어가 볼까요? 2010년 지방선거에서 이제 야당이 야권연대로 승리를 했고요. 그리고 2011년에 4월 27일 재보궐선거 때도 이제 야권연대가 작동을 했고요. 또 10월 26일 서울시장 선거 때도 잘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2012년 4월 11일 총선에서 결과적으로 야당이 졌습니다. 자, 왜 졌는지, 왜 야당이 패배했는지 민주통합당 안에서는 총선 패배의 원인을 좀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예,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원인들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지금이 그 정권의 4년 차, 5년 차로 접어드는 그런 시기인 만큼 이제 정권 심판론뿐만 아니라 이제 그 국민들에게 새로운 정권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 이제 그런 그 선거였다라고 하는 점에서 그러니까 그런 비전 제시에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사실 심판에 실패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127석이라는 이전 의석보다는 많은 의석을 얻게 됐습니다만 이 새누리당이 다수당이 되는 것을 막지 못한 그런 선거였습니다.
그렇게 된 데에는 우선 이 민주통합당을 비롯해서 야권 전체의 이 연합의 자세 이런 것들이 정확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통합이 아니고 연합 과정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었고요. 그런 문제들을 현명하게 풀어나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점이 국민들에게 왜 연합을 했는가, 그리고 연합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인식시키는 데 좀 부족했지요. 공천 전략이 부실했다 이렇게 스스로 반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선거 전략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니까 심판론을 띄우는데도 실패했고 또 그 이상의 비전을 보이는데도 실패했다. 그런 면도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이슈에 대한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민간인 사찰 문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심판론을 강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는데 제대로 살리지 못했고요. 오히려 김용민 막말 파문 뭐 이런 것에서는 오히려 이제 민주당의 위기관리 능력 이런 것을 오히려 증명하지 못하고 결국 민주당에게 새로운 시대를 맡길 수 있느냐 이런 데 대해서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주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이제 자성을 해봅니다. 그 부분에서 한번 조금 더 말씀드리면요, 그 정권 심판론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이제 새누리당에서 전략을 잘 짰죠. 그 박근혜 그 이제 비대위원장과 이명박 대통령을 분리시키면서 마치 이제 전혀 관계가 없던 사람인 것처럼 유리시키는데 성공했는데 그걸 보면서 이제 제 주변에서도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 이명박 심판도 박근혜가 더 잘할 것 같다. 민주당 믿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어떤 우유부단한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그 리스크가, 그 데미지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네네. 그 총장님은 구리에서 네네. 그 새누리당 후보를 2%포인트 정도로 네네. 이기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사실은 좀 간소한 차이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후보 입장에서는 좀 중앙당의 어떤 선거 전략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 그러니까 네네. 총장으로서 말고 그 당시 후보로서 아쉬웠던 네네. 건 또 특별히 없으셨는지. 왜 없었겠습니까? 사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제 상대한 후보가 그 수도권에서는 거의 유일하죠. 그러니까 그 박근혜 위원장이 임명한 비대위원을 상대로 이 선거를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제 싸움의 실제로 절반 이상은 상대 후보와의 싸움이 아니라 박근혜 위원장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주광덕 후보였죠. 네, 주광덕 비대위원. 박근혜 사람이라고 나왔어요, 그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새누리당의 비대위원이니까 박근혜 대통령 되면 지역 발전에 획기적인 뭐 계기가 올 것이다. 이렇게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효과적으로 우리 당에서 박근혜에 대한 공략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MB 심판 얘기까지는 하지만 그 이 무능과 부패한 이 정권 4년의 책임에서 박근혜 위원장이 전혀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부각시켜 주질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부분까지 제 몫이 돼서 한꺼번에 싸우다 보니까 좀 버거운 싸움이 됐습니다. 구리 지역구시죠 지금? 네네. 구리가 굉장히 좀 독특한 데 아닙니까? 원래 야당이 좀 어려운 지역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야당이 어렵죠. 어려운 지역이었고 지금까지 그 총선에서 총선이나 또 시장 선거에서 이 한나라당의 표가 많이 나왔던 이런 지역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 성향이 어떻게 변하고 있냐면 당과 그러니까 이 무관하게 인물은 선택하겠다는 흐름이 그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이제 2006년 같은 경우에도 수도권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전패를 할 때 유일하게 이 민주당 시장이 나왔던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 또 이번 뭐 비교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박근혜 위원장의 그런 뭐 바람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도 사실 구리 시민들이 막아주신 거죠. 총선 이후에 민주당에서 지금 상황을 어떻게 수습하고 있는지 얘기를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원내대표 선거 얘기를 해볼까요? 지난주에 있었는데요. 2차 투표까지 가서 이제 67대 60에서 박지원 의원이 유인태 의원을 누르고 원내대표로 선출이 됐는데요. 자, 이거 참 묘합니다. 67대 60. 표차가 많이 난 것 같지도 않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이 박지원 대표가 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죠. 사실 여러 가지라고 하지만 논란의 이 초점은 하나였습니다. 이 소위 이제 이박연대, 이해찬 박지원 연대. 네네. 그 찬반이 엇갈렸는데요. 사실 이제 반대하시던 쪽에서 말씀하시는 이제 그 대주주의 연합이다라고 했던 것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표가 많이 나온 거죠. 네, 반대표가 많이 나온 거죠. 총장님 누구 찍으셨습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는 이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그런 어떤 당이 어떤 이 특정 세력에 의해서 이 좌지우지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러니까 저항 뭐 이런 게 있는 반면에 또 한편 아까 우리 말씀을 해주셨는데 김남훈 레슬러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뭔가 좀 리더십이 좀 약했던 거 아니냐 이런 데 대한 반향으로 제가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 좀 강력한 리더십 그다음에 어떤 대여 전투력 또 이 투쟁력 이런 또 협상력 이런 걸 갖춘 리더십에 대한 또 이 그 기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좀 반향이 컸습니다만 그러나 이 일테면 다른 대안이 적절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 근소한 차에 그런 이 표심을 나타내 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반대표 60표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굉장히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반대가 많았단 말이에요. 이용환 씨 어떻게 보십니까? 반대표의 의미. 처음에 원내대표 경선을 바라보는 눈이 이제 결국은 이해찬, 박지원 뭐 단합이냐 담합이냐 그런 논란 속에서 이제 반대 그룹들이 어느 정도 세를 형성할 것이냐라는 문제 그리고 초선 이번에 당선된 54명의 초선 당선자들이 어떻게 그거를 이번 원내대표 경선에 어떻게 정치적인 역량을 발휘할 것이냐 이렇게 좀 생각을 했는데 역시 하여튼간에 박지원 의원이 원내대표가 됐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적게 나온 표로 갔다라는 자체는 이 박지원 원내대표가 향후 풀어야 될 과제가 굉장히 많다. 그리고 민주당이 나름대로 크게 변화하실 만한 역동력을 보여주지 못했지만은 나름대로 하여튼 기존의 어떤 질서에 대한 내부의 어떤 저항도 만만치 않다. 그런 걸 이제 표로 보여준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테면 60표의 의미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분명히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지만 또 그것이 대세가 되는 것은 아직이 아니라 좀 용납하기 어렵다. 이런 부분의 표심들이 결국 절묘한 그 조합을 이뤄낸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박지원 지금 비대위원장이시죠. 그러니까 사실 그 무엇보다 대여 협상력을 많이 높여야 되는 그런 시기에 원내대표를 맡으셨기 때문에 127명의 의원들의 욕구를 조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대선까지 민주당의 어떤 전략적인 그 역할 이런 것들을 해나가시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전략적인 마인드는 좀 많이 갖고 계신 분인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당내 평가도 그렇고요. 대개 이제 뭐 지금 비대위 체제로 전환이 되고 나서 사실상 어떤 그 이슈를 한 두 가지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그 언론사 파업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이 권력형 그 부정 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이제 요 두 가지 문제는 결국 개원이 되게 되면 개원 협상 과정을 통해서 이게 뭐 청문회라든가 또 이제 국정조사, 특검 이런 문제들의 직접적으로 이제 협상의 대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미 이 원내대표로서의 포석을 충분히 놓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현안에 대한 얘기는 이따 후반부에 조금 더 해보기로 하시고요. 네. 일단 당장은 6월 9일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하고 최고위원들을 새로 선출하게 돼 있습니다. 자, 네. 어제까지 후보 등록 마감을 했는데 모두 8명이 등록을 한 걸로 돼 있는데요. 이용환 씨 좀 분석을 해주시죠. 이 중에 몇 명을 대표하고 최고위원으로 지금 1인 2표제죠. 1인 2표제로 해서 6명이 대표를 포함한 최고위원 지도부 6명이 선출되는 건데요. 지난번 당대표 경선 때보다는 좀 인원수가 적은 것 같아요. 경쟁력이 이제 떨어지죠.
지난번 당대표 경선 같은 경우는 뭐 예비 컷오프도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이렇게 치열하지 않다 그렇게 뭐 예상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강력한 당대표 주자로는 이해찬 의원이 꼽히고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항마로 지금 김한길 당선자가 꼽히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요. 그리고 뭐 젊은 486 후보다 그래서 지금 이제 누굽니까 우상호 그리고 조정식 또 강기정 그죠? 강기정 뭐 이렇게 얘기를 언론에서 거론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성 후보로서 이제 추미애 의원, 그 다음에 이제 당 중진이죠 이정길, 이정걸. 그 다음에 이제 그 원외로서 이제 문영식 후보 이렇게 나온 거. 인터넷 소통위원장인가요? 했었죠.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누가 유리합니까? 지금 아무래도 대세는 뭐 이해찬 후보가 유리하자 그런 게 밖에서인 것 같은데 김한길 이제 후보가 어느 정도 약진하느냐 뭐 저 유영아 평론가께서 이제 유도실 신문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 경선을 관리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사인데요. 네. 김남수 좀 이어주시죠. 예. 아무래도 그 이해찬 의원이 이제 당대표에 당선될 것인가가 가장 큰 관심사 같은데요. 근데 네네. 두 분의 어떤 역할론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도 여러 가지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분이라는 게 이제 이해찬, 박지원 네네.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해찬 의원님이 당대표가 되시고 박지원은 이제 원내 대표가 되셨는데 이렇게 된다면 사실 그 라인업이 이제 뭐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너무 구시대적이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윤 총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이제 구시대라고 하는 게 연세를 가지고 하시는 말씀은 아닐 것 같고요. 연세라는 부분보다도 이미 예전에 하셨던 분들인데 국민의 정부에서 네. 역할을 하셨던 분, 그다음에 그렇죠. 이제 참여정부에서 역할을 하셨던 분들이 이제 그 새로운 당을 이끌어가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우리 그 민주통합당의 재집권 전략, 또 뭐 그러니까 정권 교체 전략 중에 하나는 이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이를테면 발전적으로 계승하고 또 그것을 더욱더 이렇게 그 반성을 통해서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이제 이 그 전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꼭 뭐 두 분의 이 연합에 대해서 제가 찬성한다 반대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를테면 그 국민의 정부의 유산 또 참여정부의 유산 달리 말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유산은 우리 당의 그 큰 자산이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집권 전략이 수립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누구든 사실 요번에 출마하신 분들 어느 누구든 간에 그 유산을 다 상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당원들과 또 우리 당을 지지하는 그 시민들의 그 뜻은 아마 그 중에서도 가장 잘 이 그 정권 교체의 길까지 당을 이끌 분을 선택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선 관리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윤 총장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네. 당내에서는 상당히 합리적이고 타당하다 이런 평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지난번 뭐 우리 총선에서도 평가하고 분석, 총선 패배 원인 분석하시고 평가하셨지만은 민주통합당이 어떤 새로운 미래 세력으로서 대안 세력으로서의 내용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번에 당대표 경선이 갖는 의미가 이번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선 승리겠지만은 또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민주통합당이 뭔가 좀 다른 새로운 모습들, 새로운 내용들을 보여줘야 되는 그러한 어떤 치열함과 자기 반성적인 의미가 강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좀 이번 당대표 경선에서 크게 눈에 띄는 것 같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또 얘기하신 거 아닌가 생각도 들고요. 지난 총선 결과에 대해서 반성할 점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번 전당대회에서 그 반성과 새 출발이라고 하는 것이 모두 다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 뭐 이것은 그 총장으로서 제 바람일 뿐만 아니라 뭐 당원이나 지지자들 모두의 바람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제 지금 출마하신 분들이 이제 그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제 그 선거 운동하시는 과정에서 무엇을 우리가 바꿔야 되고 무엇을 반성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말씀하시리라고 봅니다. 이효영아 선생님이
예, 그 유인구를 던졌는데 안 걸리시네요. 그냥 걸리시네요. 전 직구를 던지는데. 예. 그 한편으로는 네. 조중동에서는 친노 비노 이렇게 갈라서 네. 당내 갈등이 많은 것처럼 네. 프레임을 걸고 계속 좀 이용하는 게 있는데 네. 실제로 이해찬 의원이 당선이 되시면 그 네. 프레임을 계속 가지고 아마 대선까지 갈 걸로 좀 보이는데 실제로 당 내에서 그런 게 문제가 되는지 갈등이 좀 심화가 되어 가는지 이게 또 국민 입장에서도 궁금한데 좀 어떤지 답변해 주세요. 저희 그 민주통합당 내에 사실 계보라고 하는 게 그 유명무실합니다. 이게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의원 10명을 이 마음대로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끌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저는 사실 없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10명 이상으로부터 존경을 받으시는 분들은 있겠지만 이게 내 뜻에 다 따라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뭐 10명, 20명 이렇게 계보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조직으로 끌고 다니시는 분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큰 뭐 대선 주자급들이 아니면 이제 10명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지금 나오시는 이 최고위원 뭐 대표 후보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를테면 뭐 한 주변에 도와주시는 분 5분 이렇습니다. 사실 그런 가운데서 어떤 뭐 정치적인 견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크게 나눠서 친노 뭐 비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서로 이렇게 갈등하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지금 오히려 이제 언론에서 모든 잣대를 친노 대 비노로 놓고 당을 자꾸 분열시키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이제 이해찬 이 박지원 연대 같은 게 또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노의 수장이고 비노의 이를테면 하여튼 뭐 수장이다 이렇게 이 언론에서 규정을 하고 그렇게 갈등을 만들어내니까 이 두 분이 이러다가 당 큰일 나겠다 그러면서 손잡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근데 요즘은 이제 특정 언론 얘기하면 뭐하지만 아무튼 족벌 언론 조중동 이런 쪽에서는 이제 박지원 원내대표 비대위원장을 이제는 친노로 분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박 손잡았으니까 이미 친박이다 이렇게까지 막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비노의 어떤 그 대표 주자를 또 찾아서 또 갈등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아무튼 언론 환경이 나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을 당하는데요. 저희 뭐 당내에서 잘 단결해가지고 정권 교체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시지 마십시오. 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이나 아니면 당원들이 이번 네. 전당대회에서 누구를 대표로 뽑느냐, 누구를 네. 최고위원으로 뽑느냐 이 판단 기준에 관한 문제인데요. 예를 네. 들면 지금부터 연말 대선까지 민주당하고 야권 전체를 잘 관리할 수 있는 네네. 관리 능력을 가진 사람이 대표하고 지도부를 맡아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을 수 있고요. 네네. 또 한편에서는 관리 능력도 중요하지만 지금 야당이 국민들한테 어떻게 비치느냐 대국민 이미지도 중요하다 이런 논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주로 네네. 이제 후자를 강조하는 쪽은 좀 젊은 쪽으로 과감하게 좀 당의 얼굴도 네네. 바꿔보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니냐 네. 이런 논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양쪽 중에 어느 쪽을 좀 우선순위 두시겠습니까? 그 두 가지 논점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한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대외적인 이미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당을 잘 관리할 사람. 또 그러니까 세 번째는 되면 그 대통령 선거전을 잘 이끌 사람.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어떻게 보면 좋은 이미지 간판이냐, 아니면 이 당을 잘 매니지먼트할 뭐랄까 관리자냐, 네. 아니면 선거전을 이끌어 나갈 사령관이냐, 뭐 이런 정도의 어떤 그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보면요. 근데 실제로는 이 세 가지 측면을 두루 갖추신 분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건데요. 이제 두루 갖추신 분이 없으면 어떤 분을 우선할 것이냐 하는 그런 이제 이 생각을 하시게 되겠죠. 당원들도 그렇고 지지자들께서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집단 지도 체제를 하고 있으니까 대표 한 분만이 당을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6분, 그 다음에 또 이 4분의 또 추가로
그러니까 지명직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 중에서 다양하게 진영을 잘 짜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총선 이후에 이제 대선을 앞두고 가고 있는데요. 네네. 민주당에 대해서 이제 그런 비판들이 좀 있습니다. 총선에서도 졌지만 네. 총선 이후에도 계속 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연말 대선이 좀 암담하다. 이제 이런 이제 물론 민주당에 대해서 애정을 가진 야당 성향 지지자들이 이제 주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더 잘했으면 좋겠는데 왜 잘 못하느냐 이제 이렇게 네. 쓴소리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자, 민주당이 총선 이후에 지금 준비 체제를 갖추는 데서도 아직은 여당에 비해서 뭔가 좀 약간 좀 잘 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그 측면에 대해서 저희가 잘하고 있다 이렇게 그 말씀드릴 입장은 못 되고요. 근데 이 기간이 조금 길게 설정이 되어 있는 점이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부 이제 55일간, 그러니까 총선 이후 60일간의 시간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반성하고 새 출발하는 기간을 이렇게 잡았는데 실제로 2달이죠. 그러니까 깁니다. 그러니까 그 긴 기간 동안 이 어떤 변화가 너무 느리게 일어나다 보니까 그것을 이제 느끼지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제 새로운 진영을 짜게 되면 그 변화의 어떤 이 느낌을 이제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총선 이후에 네. 이제 너무 왼쪽으로 가서 좀 망했다. 그래서 네네. 소위 이제 중도 강화론도 나오고 뭐 그런 노선 수정에 대한 갈등이 좀 있었던 걸로 아는데 네네.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타이틀 자체가 서민 중심 중산층과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 네. 그렇게 하지만 또 과연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인가 이렇게 확 와닿지 않는 부분도 좀 있고 실제로 대선 때까지 어떤 노선으로 가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희 지금 그 노선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 뭐랄까 이념 논쟁이 지금 필요한 상황은 아닙니다. 저희가 과거에도 그와 비유사한 이념 논쟁을 많이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그것이 서로 간의 어떤 뭐랄까 이렇게 그 민주당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세력들 사이에 너희들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야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싸움이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게 뭐 우리가 함께 모여서 무엇을 향해서 갈 것이냐 이것을 정하는 그런 이제 이 토론이 되고 그런 논쟁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사실 좀 더 그 중산층과 서민을 위해서 그러니까 실제로 정책화되고 실행될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을 보다 많이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연대를 통해서 통합진보당과 연합을 하다 보니까 이제 뭐 그런 어떤 똑같은 진보가 된 것 아니냐 또 이런 이제 그 뭐 정책이 통합진보단 정책 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비판도 많이 받았습니다만 그것 역시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통합진보당하고 똑같은 정책을 가지고 있다면 왜 연합을 했겠습니까? 통합을 하죠. 그러니까 그러나 두 당은 엄연히 딛고 있는 토대도 다르고 그다음에 지지 세력도 다르고 또 이념이나 정책도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단기적으로 함께 추구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공유할 수 있는 정책이 있기 때문에 연합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부분이 뭐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뭔지 또 다른 부분은 뭔지 이런 것들이 잘 국민에게 이해되는 그런 연합 전술이 필요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뭐 왼쪽이냐 중도냐 진보당하고 차이는 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 결국은 기존의 민주통합당 물론 이제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되면은 네. 다르게 할 것이다 그런 기대를 이제 얘기하셨는데 과거의 민주통합당이라든가 앞으로도 그렇고 민주통합당의 칼날은 무엇이냐 도대체 그것을 과연 구체적인 정책에서만 찾을 것이냐 민주통합당이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이고 한국 사회를 어떤 끌고 나갈 내용이 어떤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쾌하게 그리고 좀 어떤 이슈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취약하다 그리고 앞으로 과연 그런 부분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 이런 그 안타까움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과연 대선 부분도 굉장히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 총선에 실패를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127석의 의석을 가지고 있고 또 통합진보당까지 합치면 140석의 야권 의석이죠.
근데 이 의석을 가지고 사실상 이 야권이 만들려고 하는 이 새로운 세상이 어떤 거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충분히 보여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뭐 19대 국회가 시작되면 과거처럼 18대 국회처럼 뭐 몸으로 하는 일은 좀 적어지겠죠. 뭐 법도 제도도 만들어졌습니다만 이 150대 140이라고 하는 이 구도가 이 과거처럼 이렇게 말이 안 통하니까 몸으로 해야 된다기보다는 몸을 쓸 이유가 없이 말로 서로 이 토론하고 타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다 더 분명하게 보여드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통합진보당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그 네. 진보당 무슨 사태라 그래야 됩니까? 최근에 그 통합진보당 사태. 사태. 예. 워낙 네. 크기 때문에. 네. 그 총사태. 그 통합진보당 이번에 사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예, 뭐 연합의 그 상대이기도 하고 뭐 우당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논평하는 건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다만 이제 저희 민주당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통합진보당이 좀 더 이렇게 뭐랄까 대중적인 진보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갖춰주기를 바라고 또 그것이 또 앞으로 이 연대를 좀 더 발전시켜 나가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어느 파가 잘하는 것 같아요? 잘못하는 것 같아요? 너무 깊이 들어갔습니다. 일각에서 그런 우려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통합진보당이 이런 이 지경까지 오게 되면서 사실상 올해 대선에 상당히 연대 문제에 있어서 적신호가 켜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과연 야권 연대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냐. 통합진보당이 회복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민주통합당도 야권 연대를 통해서 대선 승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에 상당히 다른 모색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내부에서 나오는 것 같고요. 뭐 물론 그런 주장하시는 분들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통합진보당과의 연대 문제를 이 연대 지속 문제를 이렇게 판단할 시점은 아직 아닌 것 같고요. 아무튼 통합진보당의 그러니까 이 내부 수습 결과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하고 봅니다. 네. 저는 그래도 좀 민주통합당에 대한 비판이 약간 좀 드물어진 게 그 민주통합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지금 진보통합당이 워낙 통합진보당이 그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그나마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제 식당으로 치면은 두 군데의 식당이 있는데 여기를 잘 가는 게 여기가 특히 음식이 맛있어서가 아니라 이 식당에서 이제 어제 음식에서 벌레가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식당에 찾아가는 뭐 그런 형태가 됐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것만으로는 사실 이제 이번에 대선이라는 큰 메인 이벤트에서 승리를 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정말 대안할 수 있는 좀 더 앞으로 나아가는 어떤 야당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어떤 식으로 민주통합당이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진짜 시간이 별로 안 남았거든요. 네네. 예. 뭐 식당에 비유를 하시니까 사실 식당가 전체가 위협을 받고 있는 거죠. 네. 옆에 식당 때문에 우리가 뭐 이렇게 희희낙낙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정말 통합진보당이 빨리 내부 문제를 수습하고 이렇게 같이 또 19대 국회도 운영을 하고 이렇게 나와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대선으로 가는 과정에서 저희들은 좀 더 많은 정책적인 노력도 기울일 생각입니다. 이제 특히나 이제 우리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이제는 구체적으로 실천하겠다는 그런 각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말 실현 가능한 민생 정책, 그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어떤 개념으로 내놓았던 뭐 이렇게 무상 정책, 보편적 복지 정책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각 뭐 의원들의 활동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이 인식을 시켜드려야 된다 이런 의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게 된다면 지금 사실상 서민들이 다 무너졌죠. 그다음에 중산층은 해체됐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 신자유주의 정책을 펴던 분들이 약간의 어떤 그 일테면 뭐라 그럴까요? 당이정 같은 걸 좀 입혔다고 그럴까? 아무튼 뭐 그 슈크림 같은 거 좀 얹어서 복지 흉내를 내고 있는데 그런 정도의 해법으로는 이 대한민국이 선진화되기도 어렵고 앞으로의 발전을 기약하기 어렵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인식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정책, 일자리, 비정규직, 자영업 이런 네네. 부분에 대해서 비전을 내놓으셔야 되는데요. 네. 민주당 안에 이런저런 뭐 위원회를 만들어서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문재인 상임고문이 좋은 일자리 본부장 맡고 계시고요. 네. 경제민주화본부장에 정세균 고문, 민생안정본부장 박지원 원내대표, 또 네. 보편적 복지본부장 김한길 의원 이런 분들이 맞습니까? 지금 이런 분들? 네, 맞습니다. 근데 이런 위원회하고 본부는 왜 만드신 겁니까? 언제 만드신 거죠? 그건 총선 직후에 만들었죠. 이제 우리가 내놓았던 총선 공약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그 정책화하고 그것을 19대 국회에서 이 의정 활동을 하는데 바로 연결시키겠다는 그런 이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활동을 계속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각 그 본부마다 또 또 분과를 만들고 그 분과마다 또 세부적인 이 그 과제들을 또 설정하고 그 과제에 대해서는 책임 의원들까지 다 선정해서 거기 어떤 뭐 법 개정안이 필요하면 법 개정안을 내놓고 하는 그런 준비들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정당에서 근데 위원회를 만들면은요, 되게 네. 그 언론에 위원장 네. 누구, 위원 누구 네. 이렇게 네. 한번 알리고 그 다음에 아무 일 안 하고 네. 한 6개월 뒤에는 뭐 그냥 흐지부지 해산되고 네.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았는데 네. 이번에 이제 민주당에서 만든 위원회에서는 그런 결과물들을 언제 어떻게 내놓을 생각이십니까? 그 결과물은 결국 19대 국회 들어가면 저희 의원들이 물론 이건 이제 종합해서 발표를 하겠지만 발표하고 나면 그 결과물들을 가지고 의원들이 입법 활동에 바로 연결이 되고요. 법안 개정안이나 제정안들이 다 제출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성과 분석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이런 본부, 이런 네네. 위원회를 만들었는데 네네. 여기서 내놓은 입법안이 뭐다. 네네. 그리고 네. 이제 종합해서 좀 발표를 해주셔야 네네. 국민들이 보기에 민주당이 대선 준비를 제대로 하고 네네. 있구나. 예. 이렇게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또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용화 씨 좀 받아주실까요? 네. 예, 지역 문제도 좀 궁금하긴 한데요. 지금 그 이번 총선에서 이제 수도권에서는 물론 이제 승리를 했습니다만 네네. 강원도는 완전 전멸했죠. 네네. 그죠? 충청권도 거의 전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전멸은 그렇지는 전멸은 않고요. 아니고요. 네네. 과거에 비해서는 네, 충청권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이런 강원권을 전멸이라고 그러니까 의석으로 보면 이제 그 9대0 완패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제 득표율로 보면 과거보다는 많이 그 전진을 한 셈이죠. 그러나 이 그 한 자리의 의석도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지난 두 차례에 걸친 도지사 선거에서 강원도민들이 우리 민주통합당을 지지해 주셨는데 그 지지 세력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아주 뼈아픈 그러니까 통절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강원도 같은 경우는 우선 강원도 지역에 대한 뭐랄까요 어떤 전략적인 그 위치매김 이것이 제대로 잘 안 됐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윤호중 총장님 강원도신가요, 고향이? 제가 강원도에서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예. 그럼 뭐 강원도 사람이 다름 없으시네요. 강원도 연구위원입니다.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과거에는 동진정책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의 지역적인 기반이 이 동쪽에 치우쳐 있었죠. 그런데 저희가 지금 북쪽에서는 강원도를 돌아 들어갔고 그 다음에 남쪽에서는 이제 부산이나 이런 경남 지역을 이렇게 돌아 들어가면서 사실상 그 TK 지역을 고립시키는 이 전략을 써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뭐 이게 지역 패권주의적인 의미의 고립은 아닙니다. 아무튼 지리적으로 봤을 때요. 근데 그래서 사실 총선을 한 6개월 정도 남겨놓고는 일반적으로 이 새누리당이 과연 뭐 한 120석 뭐 또 심하게는 100석 정도 이렇게 내려가지 않겠느냐까지
분석이 있었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PK 지역 또 그 강원도 지역에서 성과를 내지 못한 게 대단히 이제 뼈아픈 일이고요. 그런 면에서 강원도와 PK 지역에 대한 그 특단의 어떤 전략적 지원 같은 게 필요했었는데 저희는 그걸 안 하는 대신 박근혜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했죠. 오히려 그곳에 집중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그러니까 저희들의 전략적 판단 미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현안에 대해서 한두 가지 좀 짚고 넘어가겠는데요. 네. 광우병 대책, 민주당의 어떤 이런 이슈 하나하나가 앞으로 이제 대선에도 네네. 영향을 미칠 텐데요. 네네. 자, 광우병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시고 어떻게 정리를 해 나가실 생각이세요? 광우병 문제에 대한 정부의 그 대응 정말 잘못된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그 국민에게 정부가 했던 약속대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시 수입을 중단하겠다. 또 모든 이제 이미 들어와 있는 소들에 대해서 소고기에 대해서 전수 다 조사를 해가지고 검증된 쇠고기만 유통시키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을 그대로 이행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없다. 예. 방송 좀. 지금 언론사 파업이 지금 언론사가 MBC, KBS 그리고 연합뉴스 그죠? 연합뉴스, 국민일보는 네. 제일 오래된 것 같고요. 네네. YTN은 YTN까지 부분 파업. 예, 굉장히 많은 언론 이런 사례가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요. 어느 네네. 정부에서도 네. 이렇게 장기간을 하고 있고 네네. 이 문제에 관련해서 지금 이제 물론 새로운 지도가 구성되면 또 시동을 하겠지만은 지금 현재도 굉장히 네네. 국가적인 문제에서 중체대한 문제인데 어떤 해결책이 있다고 보세요? 또 야당으로서 이런 문제를 그냥 강 건너 물 보듯이 한다는 건 또 말이 안 될 것 같고요. 네, 저희가 전국에 있는 지역위원회 사무실, 지역위원회 사무실은 없습니다. 네, 하여튼 네네. 저희 그 선거 사무실로 썼던 이런 곳에 전부 이 언론사 파업 문제를 해결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저희가 접근하는 언론사 파업에 대한 접근법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핵심에 있는 MBC 김재철 사장의 퇴진이 이번 사태를 정부가 해결하려고 하느냐, 해결하지 않으려고 하느냐의 가장 그 판단의 기준이다. 그리고 우리 민주통합당은 김재철 사장이 퇴진할 때까지 언론사 파업 문제에 대해서 집요하게 싸울 것이다. 이런 사인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 이제 국회가 개원이 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명박 정부의 부패 비리 사건들과 함께 언론사 파업 문제는 우리 민주통합당이 내거는 최대의 이슈고, 그러니까 2대 이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민주당 안에 이제 대선 후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이 이제 문재인 상임고문, 김두관 경남지사 아직 물론 공식 출마 선언은 안 했습니다만 손학규 전 대표, 또 정동영 전 의장, 정세균 전 대표. 제가 누구 빠뜨렸나요, 총장님? 제가 생각할 때 아니 이제 말씀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유로중 후보 유로중 사무총장. 지금 한 2020 몇 년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나중엔 뜻이 있으시네. 자, 이분 중에 누구 좀 특별히 좋아하십니까, 총장님? 전 다 가깝고 다 좋아합니다. 오늘 너무 모범답안 준비해 오신 것 같아요. 솔직히 한번 말씀해 주시죠. 말씀하시고 편집하는 걸로. 그런 장담을 수 알겠습니다. 유혹이 상당히 심합니다. 던지세요. 문재인 상임고문이 이제 굉장히 그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으신 분인데요. 어떻습니까? 윤 총장님 보시기에는 문재인 상임고문의 어떤 장점을 좀 말씀해 주시고, 그럼 단점은 우리 유용한 씨께서 단점도 계속 같이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럴까요? 그래야 솔직한 얘기가 간단하게 평가를 해달라는 말씀. 예, 그냥 간단하게 장단점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재인 상임고문님 같은 경우에 정말 차분하게 사안을 분석하고 그다음에 정말 어떤 일이 벌어져도 흥분하지 않으실
것 같은 믿음감 이런 것들이 있죠. 공수특전단 출신이시죠? 그러나 아마 흥분 안 하고 특전 훈련을 하셨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좀 발이 느린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또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노무현 대통령의 3주기가 지나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행보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때 되면 어떤 발빠른 행보가 나올지 또 이제 잠옷 좀 기대가 됩니다. 3주기가 며칠이죠? 23일입니다. 23일 이후에 뭐 말씀을 하시겠군요. 예. 김두관 지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두관 지사 정말 이 입지전적인 인물 아니십니까? 이게 우리나라 국민들 특히 이제 서민들에게 어떤 귀감이 되고 희망이 될 만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끊임없이 발전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분이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좀 아쉽다 이런 건 없습니까? 글쎄요, 아쉽다면 요즘은 이제 말 실수를 안 하시니까 뭐 아쉽다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럼 과거에는 말 실수를 좀 하셨다 그런 얘기시네요. 참. 알겠습니다. 손학규 당내에 살아남지 못할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편하게 말씀하시죠. 손학규 전 대표는 어떻게 보십니까? 손학규 전 대표님,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의 드문 복지정책 전문가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이를테면 이게 사회적 투자와 복지정책이 간절히 필요한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또 그 손학규 대표님으로서의 어떤 이 충분한 장점을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보죠. 네. 뭐 약간 부족한 점은 뭐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 이사를 오시다 보니까 그 당내 기반이 좀 약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정동영 전 의장도 좀 말씀해 주시죠. 제가 차별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장점을 돋보이게 만들기 위해서 단점부터 말씀드리면 좀 이렇게 표변해 왔다라는 지적을 받았는데 지난 1년 동안 한 번도 변하지 않으셨다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진보적인 이슈가 있는 현장에 정말 성실하게 나가시는 모습을 보고 저희들로서는 그러니까 상당히 젊은 정치인들이 본받아야 될 자세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여쭤본 적이 있는데요. 왜 이렇게 열심히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지난 대통령 선거 때 500만 표 차이 이상으로 진 것에 대한 속죄 차원에서 열심히 다닌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정세균 전 대표도 대선 주자라고 봐야 되겠죠. 그분은 정세균 대표님은 그러니까 제가 어떤 글에서 쓴 적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멀티태스킹이 가능한 거의 유일한 야당 지도자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동시에 여러 가지 과제를 매니지먼트 할 수 있다 이런 상당한 그게 장점인가요? 예. 혹시 단점 아닙니까? 집중력이 부족하다 뭐 이런. 아니요. 그건 이제 집중력은 집중력의 문제고 대개 하나에 집중해서 가다 보면 나머지 부분에 허점이 생기기 마련인데, 그러니까 허점 없이 그러니까 그 목표를 추구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이렇게 표현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좀 아쉬운 점은 뭐가 있을까요? 아쉬운 점은 돌파력이죠. 돌파력. 예. 정치인들한테 돌파력이 상당히 중요한데. 총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 내 마음이 어디가 있는지 제가 대충 알겠어요. 제가 유심히 들었습니다. 막판에 성장님이 혹시 댓글 막 달리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거 이거 가지고 이제 윤호중 총장 내신 맞추기 뭐 이런. 예, 좋습니다. 자, 민주당 대선 후보만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아주 넓은 의미의 범야권에는 이제 안철수 교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시죠. 이분이 계십니다. 자, 박지원 원내대표로 선출될 때 이해찬 전 총리하고 이제 이런 얘기를 나눴다, 소개한 일이 있죠. 민주당 대선 주자들로 경선을 치러서 최선을 다하되 그때 가서도 혹시 부족하면 안철수 원장을 모셔오기로 둘이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있고요. 또 얼마 전에 문재인 상임고문이 한겨레 신문하고 이제 조국 교수하고 인터뷰를 하시면서 안철수 교수하고 연립정부를 구성하자 이렇게 이제 제안을
공개적으로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두관 지사는 조금 입장이 다른 것 같아요. 지금은 당내에서 후보를 키울 생각을 해야지 왜 안철수 교수를 얘기하고 있느냐, 이렇게 안철수 교수를 둘러싸고 민주당 안에 여러 입장이 있는데요. 자, 윤호중 총장님은 안철수 교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철수 교수에 대해서 개인적인 평가보다 이게 민주당에서 안철수 교수를 주목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왜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역시 이제 민주당의 후보를 이 대선 승리할 수 있는 후보로 이렇게 선정하고 키우고 하는 그런 때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안철수 교수에 대해서 당내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하십니다만 그건 그 개인적인 견해의 피력이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이 뭐 특정 후보의 제안, 그러니까 뭐 공동정부 이런 제안은 뭐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본인의 능력이나 이 가능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으로서는 우리 당의 후보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후보 단일화나 연정 이런 거는 언제쯤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한다면 언제쯤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안철수 교수가 알아서 판단하실 일이지만 민주당에 들어와서 경선을 하신다면 또 그것도 이 당은 얼마든지 문호를 열어놓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계속 밖에 계신다면, 그리고 이제 그 우리 당의 후보가 뭐 상대 후보에 비해서 새누리당 후보에 비해서 경쟁력이 좀 밀린다거나 뭐 이런다면 이제 천천히 생각해볼 문제다.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대선 후보 선출은 대략 언제쯤 하게 되나요? 지금으로서는 이제 8월 말 9월 초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8월 말 9월 초요? 네네. 그럼 그 다음에 스케줄이 어떻게 되는 거죠? 너무 일찍 하는 거 아닌가요? 9월 초면은?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과거에는 3월에 대선 후보를 선출했던 너무 일찍 너무 일찍 선출해서 했고. 막 중간에 요동을 치고 그래서 9월 초에 선출하면 이제 12월 대선이니까요, 그죠? 네네. 12월 한 3개월 지금 이미 그 대선 후보가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되었기 때문에요. 늦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후보가 선정이 되면은 일단 네. 그 새누리당뿐만 아니라 이 새누리당과 그 씨줄과 날줄로 이제 엮여 있는 일종의 카르텔이라고 할 수 있죠. 언론이라든가 기득권 아니면 보수 이념, 그 어떤 그 총체적인 어떤 카르텔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게 될 텐데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맷집 특후는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계신지. 네, 아니, 우리 후보들이 이미 그런 맷집은 뭐 단련이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어떤 카르텔 환경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뭐 그 지역에서 이 정치에 입문하면서부터 시달려온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 뭐 민주당 정치인들이 그 일테면 유전자 속에 이미 각인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당으로서도 이제 우리 후보들을 보호하고 또 후보들이 충분히 자신의 어떤 그 정책과 비전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과 아울러서 네트워크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어떻든 그 미디어 그리고 또 기존의 어떤 종이 신문들 뭐 이런 데 영향력을 어떻게 파고 들어가서, 그러니까 우리 이 진보적인 그 후보들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을까? 정말 그 네트워크는 정말 칼날 같은 예리함을 가지고 그 보수의 카르텔. 지금 아무래도 대세는 이제 새누리당의 박근혜, 물론 새누리당도 이제 뭐 후보 경선을 하겠습니다만 박근혜 지금 뭐 아직 후보는 아닙니다만 박근혜 거의 뭐 변수가 있겠습니까? 거의 지금 그렇게 된다 그랬을 체육관 때 선거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대권에서도 이제 뭐 야당하고 붙겠습니다만 박근혜 위원장이 될 확률이 상당히 크지 않느냐, 이런 게 대세로 많이 가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은데요. 야권에서는 어떻게 저는 박근혜 그 한나라당 지금 비대위원장이 이번 그 12월에 대권을 잡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렇게. 그 왜 그런 건가요?
왜냐하면 일반인들하고 좀 다르게 얘기하시죠. 예. 물어보는 그러니까 공격이 막 들어오네.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보니까요. 실제로 이제 각 지역마다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박근혜 위원장이 지원 유세를 하고 지나가면 대개 한 5% 정도 이 지지율이 반등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 지역들의 로우 데이터를 다 분석을 해보니까 이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 지지자들 내에 그 이 새누리당 후보를 찍겠다는 그런 뭐라 그럴까 충성도랄까 결집도 결집도를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박근혜 위원장의 정치력은 확산력에 있지 않고 집중력에 있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쪽이 집중해낼 수 있는 것에 한계를 봤습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이제 뭐 이렇게 한 그 투표율 50%대에서 그 득표율 50% 정도가 이제 한계다. 그러면 이것을 이기는 방법은 우리 민주당이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박근혜 대세로는 약간 허구다 이런 말씀이세요? 박근혜의 대세로는 박근혜 지지자들 안에 있는 것이죠. 네. 그것을 벗어나오고 있지 않다. 자,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 은희 씨 마지막 질문 하나 해주실래요? 그냥 네. 제가 할까요? 아니요. 네. 박근혜 위원장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이유가 뭐죠? 한마디로 말씀해 주시죠. 한마디로요. 우리나라가 독재자의 따님을 대통령으로 모실 만큼 그렇게 한가하지 않습니다. 네. 상당히 멋있다. 상당히 강한 발언이시네요. 이은희 씨도 멋있다고 평가하시고. 네, 예, 좋습니다. 이제 좀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요. 자, 이제 우리 세 분 패널들께서 민주당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말씀을 좀 간단히 한 말씀씩 유영 씨부터 좀 해주시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대개 이제 대선 정당에서의 대선 전략을 보면 후보 전략, 경선 전략 이런 게 주를 이루는데 혹시나 또 민주통합당이 그러한 후보 전략에만 기대면 저는 이번에 필패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총선 때 나타난 문제, 지금 뭐 윤 총장께서 많은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민심에 대한 문제, 그리고 국민들이 어떤 변화를 바라는지, 어떠한 새로운 정치와 정당을 바라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한 탈혁신적인 그런 게 병행되지 않고 후보 전략에만 안주한다든가 뭐 누가 갖고 무슨 뭐 어떻게 한다라든가 이렇게 되면 상당히 이번에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주안점을 가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은희 씨는 어떻습니까? 저는 일단 첫 번째는 야권 연대에서 큰 형님 역할을 확실하게 좀 해주십사 하는 거고, 그 정책 부분에서는 사실 복지 정책은 새누리당이 물타기 할 가능성이 되게 높고, 오히려 좀 평화나 통일 이런 부분에서 좀 부각을 나타내서, 사실 그 아까 뭐 강원도 얘기도 잠깐 나왔지만 윗동네는 또 그런 통일이나 안보에 또 관심 많다고 들었거든요. 이제 통일 정책에서 좀 평화롭게 국민들 좀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그런 쪽에 많이 고심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김남우 씨. 저는 이미 뭐 두 분이 말씀을 많이 좋게 하셨으니까요. 다른 건 아니고 이제 대선 후보 이번에 뽑으실 때는 인터넷 검색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8년 전에나 10년 전에 막말 안 한 사람으로 책 안 잡힐 만한 사람으로 뽑으셔서 본선에 올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민심을 이 세 분이 잘 전달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윤 총장님 이제 마무리 말씀 겸해서요. 민주당이 대통령 선거에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지난 5년간의 MB 정부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피곤하고 너무나 힘들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반드시 이번 대선이 희망의 이 빗줄기가 되어야 할 텐데요. 우리 민주당이 거기에 걸맞는 모습을 아직까지 보여드리지 못하고 있는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러나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12척의 배를 놓고도 신은 이미 준비가 돼 있습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우리 민주당 철저하게 준비해서, 그리고 이 국민들께 이제 앞으로 열리게 될 5년은 더 이상의 고통이 아니라 희망을 가지고 사실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될 것이라고 하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국민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통합당의 대통령 선거 준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윤호중 사무총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또 좋은 말씀해주신 유영화 씨, 이은혜 씨, 그리고 김남훈 씨 고맙습니다. 예, 민주통합당은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을 당선시키고 10년 동안 집권을 했던 정당입니다. 10년 동안 양극화를 해소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데는 크게 성공하지는 못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지만, 그렇지만 기초생활보장제를 도입하고 복지 예산을 늘리는 쪽으로 정책 선회를 했습니다. 또 두 차례에 걸쳐서 남북 정상회담을 해서 한반도의 냉전 구도를 해체했지요. 이제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위원장의 새누리당과 정권을 놓고 한판 승부를 벌여야 하는데요. 좋은 후보와 정책 대안을 내세워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던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겨레 정치 와이파이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